서로 대립하는 개념들이 있죠. 가난함과 부유함, 차가움과 뜨거움, 많고 적음, 좋고 나쁨.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칭찬과 비난이요. 아름다움과 추함. 어둠과 이름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골적인 개념도 있고 정신적 차원의 개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대응합니다. 대응하고 상생하는 관계, 즉 서로 생겨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더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업을 통해 오온의 개념을 다뤘는데도 아직 헛갈리는 이유는 그만큼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상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난함과 부유함을 예로 들면 가난한 사람이 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부유함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 상생관계를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는 경우를 봅시다. 일반적으로 현재 집안이 가난한 이유는 대부분 부모의 돈 버는 재주가 특출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버는 돈으로는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하고 월세를 내기도 바쁩니다. 아이들은 늘 애가 타겠죠.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애만 태울 뿐입니다. 나중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비교해보니 친구 부모님들은 죄다 회계사, 변호사, 교장이거나 더 높은 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아버지는 고물을 주워다 팝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자격지심이 생기겠죠.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자격지심이 더 심해지겠죠. 그런 자격지심이 생겨도 간혹 어떤 아이들은 자기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힘들게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죠. 요령도 안 피웁니다. 이런 부류가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많아야 15% 정도입니다. 나머지 85%의 가난한 아이들은 이를 악물고 노력합니다. 부모에게 바라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신의 학력과 용기가 부모님을 훨씬 넘어선다고 생각하죠. 부모님이 무능하고 배운 게 없어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해합니다. 부모님께 기댈 수 없으니 스스로 헤쳐나가며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칩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대부분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필사적인 노력, 오로지 그 생각뿐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도 그저 필사적으로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적극적으로 앞길을 개척하고 온갖 기회와 방법을 찾습니다. 관찰과 정보 수집에 능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인맥 관리에도 열심히죠.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기에 언변과 관찰력이 좋아지고 손발도 멈추지 않는 바퀴처럼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멈출 엄두조차 못 내죠. 가난한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력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지에 몰리면 변해라. 왜 변할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장가도 못 갑니다.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현실에서는 아무도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잣집 아이들은 어떨까요? 방금 예로 들었던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는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기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게를 하나 차리는데 장사가 점점 잘 됩니다. 프랜차이즈 개념이죠. 동업자와 함께 체인점 10곳을 냅니다. 점포당 매출이 1,000만 원이면 10곳을 합치면 1억이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도 최소 6천만 원이 남습니다. 예전엔 1년에 200만 원도 못 벌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20년 후 20살이 된 자녀는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대학까지 용돈이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용돈이 넘쳐났죠. 가난한 친구들은 다릅니다. 가난한 친구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 달 월세도 못 냅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아들은 걱정이 없죠. 부모가 미리 대학 근처에 집을 2채 사서 한 채는 자녀에게 주고 한 채는 친구에게 세를 줍니다. 경제적 압박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큰 돈을 번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도 학력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악 물고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처음부터 이미 돈이 넉넉한데 굳이 노력하려고 할까요? 부잣집 아이들도 처음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우선 취업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취업한 지 8년 안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어느 회사에 취업하든 본인은 그 회사의 사장이 아닙니다. 일개 직원일 뿐이죠. 아무리 승진해봐야 임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실수라도 하면 상사가 혼내지 않을까요? 꾸짖거나 때릴 필요 없이 이렇게 말하겠죠. 장대리,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나? 자네에게 맡긴 투자건은 왜 이 모양인가? 실적이 최하인 사람도 연수익이 2%는 되는데 자네는 손실만 5%라니 머리를 뒀다 어디에 쓰나? 학력이 아깝지도 않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해? 상사의 질책에 큰 상처를 받겠죠.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많으니까요.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특히 학창시절 동안 자신을 어린아이도 아닌 갓난아이기처럼 대했습니다. 작고 여린 콩나물처럼 늘 감싸기만 했죠. 대학교 교수님들조차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자신을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릅니다. 업무적인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면 상사에게 혼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얼른 계산을 해봅니다. 회사를 꾸역꾸역 다녀봐야 연봉이 수천만 원인데 어머니 건물 2채의 월세만 해도 그 정도는 됩니다. 집에 건물이 10채나 있으니 굳이 욕을 들어가며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죠. 집에서 월세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관리는 어머니가 하시니까요. 집에 돈도 충분한데 굳이 회사를 다니며 욕을 들을 필요 없다는 생각에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처럼 모욕과 질책을 못 견디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능력이 없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대학을 갓 졸업할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 아버지를 뛰어넘겠어. 우리 어머니를 넘어서겠어. 부모님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나는 머리도 훨씬 좋고 명문대까지 나왔잖아. 하지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뜻한 말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조금만 일이 어긋나거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거나 누군가 조금만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해도 대부분 못 견딥니다. 그 길로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안 하죠. 집에 돈이 많으니까요. 부모에게 받은 용돈이 힘들게 번 연봉보다 훨씬 많은데 굴욕을 견딜 이유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굴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그만둡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비빌 언덕도 있고 탈출구도 있고 돈도 있는데 굳이 왜 노력하겠습니까? 부모님 세대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먹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돈이 많으니 굳이 노력하지 않죠. 그저 삶을 즐기면서 부모님이 준 돈을 열심히 써야 부모님께 면목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집에 돌아와 돈만 펑펑 씁니다. 있음은 없음 때문에 일어나고 없음은 있음 때문에 생긴다. 있고 없음이 봄날의 꿈만 같으니 실제성 없음을 어찌할 건가. 꿈속에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깨고 나면 흔적조차 볼 수 없듯 얻고 잃고 좋고 나쁨이여
한바탕 꿈과 다름이 없네. 싱가포르에 한 제자분이 있는데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세를 주는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녀는 미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최고의 명문대를 다녔습니다. 당대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였죠.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교수들은 이 학생이 다른 사람보다 지능이 훨씬 높다고 칭찬했습니다. 시험 점수로도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부모님이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던 거죠. 그 똑똑한 유전자가 전해져서 자녀도 머리가 좋았습니다. 자녀분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최첨단 기술 회사에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5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를 나왔고 과학연구 분야에 재능이 있어 자기 팀을 이끌게 된 겁니다. 하지만 4년 후 그 친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나는 타고난 과학자야. 나는 과학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성과도 없이 월급만 축낼 뿐이었죠. 결국 사장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같은 연구를 했던 다른 팀의 팀원들은 그분보다 학력이 낮고 학교 순위도 낮았지만 큰 성과를 냈습니다. 보너스도 크게 받고 연봉과 직급도 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정신적으로 못 견디겠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남들 비는 못 맞추겠어.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받은 상처가 가짜는 아닙니다. 정말 큰 상처를 받긴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면담하고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방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이미 성인이었죠. 이제 방에 그만 좀 있으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엄마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아들 방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신부감을 찾아줄까? 너도 나이가 찼으니 짝을 찾아 결혼해야지. 아들이 쪽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찾아주세요. 일주일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와서 직접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골라줄 수는 없으니까요. 미인들만 모셔왔단다. 스튜어디스보다 예쁘고 학력도 높고 미인이고 몸매도 좋단다. 조건 좋은 신부 후보들이 총 13명이나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13명이나 찾아왔죠. 신부 후보들은 아들의 외모가 어떻든 아들의 선택만 받으면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설득 끝에 방에서 나와 신부감을 골랐습니다. 이분도 좋고 저분도 좋고 하지만 다 선택할 수는 없었죠. 일부일처제니까요. 할 수 없이 한 명만 골랐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 자신의 아이가 2살이 됐는데도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도 밝혀드리고 다란이로 가피를 해드린 덕에 겨우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부인과 산책을 하거나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긴 했지만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집으로 피하고 싶어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상처가 컸던 겁니다. 그 상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모님은 모두 사회성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둘 중 아무도 그런 성격이 아니었죠. 본인들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왜 아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밖으로 안 나오는지 답답해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부모가 모두 너무 외향적이면 자식은 결국 내향적이 돼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집안의 경제적 환경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방 안에 틀어박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인터넷으로 세계여행을 다니지만 실제로는 집 밖으로
거의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큰 유혹이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부귀함, 따스함, 달콤함, 평온함, 행복함, 넉넉한 돈, 그리고 칭찬이나 아부 같은 것들은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쉽게 추락시킵니다. 조금 격한 표현을 쓰자면 사람을 쉽게 몰락시키고 타락시킵니다. 너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집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칭찬까지 받으면 좌선하며 공덕을 닦을 때도 소위 침몰하고 맙니다. 혼침 상태에 빠지죠. 더 명확히 말하면 잠에 빠지는 겁니다. 좌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잠에 빠져 꿈을 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과오불식의 계율을 정하신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과오불식. 과오불식.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온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배불리 먹고 영양이 지나치면 생각이 많아지고 바라는 것도 많아집니다. 낮에 한 끼만 먹되 배부르지 않게 먹고 에너지가 조금 모자랄 때 좌선하면 더 청정해집니다. 날씬한 몸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지방을 적절히 조절하면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삽니다. 물론 적당한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방금 말했던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 예컨대 자기 전에 먹는 초콜릿 한 조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신을 흐리는 주범입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사실 사람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특히 아직 어리고 인생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이런 달콤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수중에 돈이 많으면 많은 주위 사람들의 아부와 칭찬에 휘둘려 타락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어른들도 못 견디고 못 막아내는데 청년들은 어떨까요? 더욱 버티기 힘들겠죠.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조금만 달라져도 못 버팁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으면 곧바로 정신이 무너져 알아 눕거나 큰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던 세대가 부유해지면 그 후손이 쉽게 다시 가난해집니다. 시공간, 즉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벌고 다음 20년은 열심히 써버립니다. 두 세대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음양어와 마찬가지죠. 검은 물고기와 하얀 물고기가 서로를 0으로 상쇄시킵니다. 검고 하얀 물고기가 서로를 상쇄시키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 됩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이 상쇄되면 공이 되죠. 스승님, 저희에게 사물을 보고 인생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표현이 생각납니다.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뜻이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자세히 꿰뚫어 보면 자신에게 좋은 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님께서 겉으로 아름답거나 달콤해 보이는 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는 함정이나 요괴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죠.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면 우리의 정신적 경지, 시야, 견지도 점점 성장할 겁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분들이 스승님께 감사할 겁니다. 정말 큰 배움입니다. 살면서 언뜻 좋아 보이는 여러 일들 중에는 시공간을 더 확장해서 멀리 내다보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적정량의 설탕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과 칼로리도 보충하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들어있죠. 하지만 35세에 넘어서까지
하루 종일 입안에 사탕을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썩고 눈도 침침해지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안 좋기만 하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 어디에도 좋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과하지 않아야 하고 또 적당히 좋아 보여도 지금이나 나중에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꿰뚫어 봐야 하는군요. 오온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눈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수시로 변하고 바뀌거나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현상이나 상태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고 이해해야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좋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선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백골종을 때려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장법사 일행은 처음에 백골종을 보고 순박한 시골의 효녀로 착각합니다. 김이 펄펄 나는 밥을 지어다 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죠. 하지만 손오공은 금세 알아챕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논밭도 없고 사람 사는 집도 없는데 이 처녀는 어디서 밥을 지온다는 것일까? 심지어 사람이 지나다닌 길도 흔적도 없다. 손오공은 공간을 살폈습니다. 이 큰 주변 공간에 아무도 없는데 아가씨가 아버지께 밥을 나르다니 뭔가 수상했죠. 손오공은 하늘 높이 뛰어올라 주변에 농지가 없고 할아버지도 없다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손오공이 뛰어오른 것처럼 높은 경지에 오를수록 높은 곳에 설수록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처녀가 요괴라는 사실을 꿰뚫어 봤습니다. 삼장법사부터 저팔계까지 다들 남자였기 때문에 눈앞의 여인을 보고 좋아하거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보통 건강한 남성은 여성을 약자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손오공은 남녀를 따지지 않고 색이나 상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괴라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때려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장법사가 말렸습니다. 요괴도 하나의 중생이니라. 특히 이렇게 가녀린 요괴는 더욱 때려잡아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오공은 삼장법사가 한눈 판틈을 타 요괴를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요괴는 죽지 않았죠. 요괴는 한 번 맞았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요괴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드라마처럼 연속으로 모습을 바꿨죠. 처녀의 아버지로 변하고 처녀의 어머니로 변하고 노인으로도 변했습니다. 요괴처럼 보이지 않으니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 온화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거나 동정심과 연민을 자아내고 유혹하는 것일수록 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살필 때 특히 동양 의학에서는 보고, 듣고, 묻고 진맥합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열 때문인지, 찬 기운 때문인지, 정서적인 문제인지 살핍니다. 병은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겉만 봐서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더 깊이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듣는 진료법은 환자로부터 직접 병의 증세와 최근의 일들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왜 문제가 생겼는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간혹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길이나 탐욕심, 공포심이 일어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주방에서 소리가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는 나 혼자만 있는데 왜 주방에서 소리가 나지? 처음부터 귀신일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제가 젊은 시절에 집 밖에서 구르르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귀신이어도 이렇게 요란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저와 같은 집에서 묵고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형, 가지 마세요. 만약 귀신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아닐 겁니다. 귀신 이야기는 무섭긴 하지만 실제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바깥에 있던 비둘기가 집 안으로 날아들어와 구구구 하며 먹이를 찾고 있던 겁니다. 당시 날도 어두웠고 저희는 어렸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귀신이 우리를 죽이거나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서움을 참고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귀신은커녕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실 더 높은 경지도 있습니다. 오온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높은 경지와 지혜가 있습니다.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승님. 사실 별다른 건 아닙니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우선 큰 틀에서 보면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죠.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전에 이야기한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적 구속과는 다른 개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엄격한 법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살인을 하려다가도 법이 무서워서 살인의 마음을 접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 물건이 탐나서 훔치고 싶지만 싱가포르의 법이 무서워서 안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태형이 엄청 고통스럽고 한 번 맞으면 기절한다던데 조폭두목도 태형을 받고 며칠 동안 죽다 살아났다니 정말 지독한 형벌이구나. 생각만 해도 무섭네. 나는 엉덩이에 살도 없는데. 이것은 외적인 압박과 그것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겁니다. 마음은 있으나 감히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훔칠 마음은 있지만 훔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즉 수동적으로 못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 기회가 생기면 분명 잘못을 저지릅니다. 깨달음이 없는 행동이죠. 반면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꿰뚫어보고 내려놓습니다. 탐욕, 어리석음, 이간질과 같은 남을 해치는 행동은 결국 타인과 자신을 모두 해친다는 것을 꿰뚫어봅니다. 종합적인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꿰뚫어보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스릴까요? 훔치고 싶은데 못 훔치는 것이 아니라 훔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주며 긴과 짧음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며 음악과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유무상생 노자. 당뇨가 500이 넘어가고 진짜 이건 이루려면 몇 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와갖고는 다 건강해지는데. 당뇨는 한 15년 됐을 겁니다. 당이 150, 180 사이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심했던 건 아니네요. 안 심했는데
아저씨가 이제 사고 나는 바람에 2년 반을 간병하고 당뇨가 500이 넘어갔고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이 왔고 싹 다 왔어요. 완전 몸 전체였어요. 다리가 이제 합병증이 와갖고 이게를 걷지를 못했거든요. 발이 아프셨던 거예요? 아니 발가락이 아프니까요. 뒤꿈치를 띄갖고 요래 걸어야 되는 거라요. 합병증이 왔고 그리고 신발을 내가 225를 신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 게 255입니다. 부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실명한 됐거든. 그때 내에 실명하고 안경 안 끼면은 부에 안경 낀 것 같이 비해. 그래 기도 가서 보청기 끼야 된다 하더라고. 안 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한 75% 들린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계속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필요하고 이러면 이게 점점 간다 하더라고 기가야. 돌아오진 않아요? 한번 가면? 안 돌아온답니다. 기는 어차피 간답니다. 그거는요. 그 다음에는 어깨가 스케줄이 굉장히 많고 염증이 엄청나게 많다 합니다. 진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쪽을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사진 찍고 검사하는데 수술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왼쪽 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안 돼요. 그래가 내가 거기서 주사를 애주사 안 있습니까? 그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달을 맞았어요. 그래도 소양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저씨 퇴원하기 몇 달 전에 제가 대상포실을 왔어요. 이게가 완전히 어른 칼 같고 이걸 자르는 거 있지. 그런 고통이 진짜 못 참아야 3년 됐거든요. 이것도 아픈 제가. 네? 대상포진을 3년 동안 보통 이렇게 쉬고 약목하면 낫잖아요. 그거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가도 아프는 걸 아예.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때는 자살까지 생각했거든요. 병원 들 때도 다 들어가 있고 돈으로도 못 고치고 병원에서도 힘들다 하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버지도 지금 겨우 나사 가지고 있는 마당에 어머니도 이러시면 집은 나밖에 없는데 대학 졸업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진짜 막막한 거예요. 앞이 너무 암울했던 거죠. 그때는. 1월 달에 건강반 암이 있어. 그때 4일째 되는 날에 거짓말 같은 일이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이게야. 그때부터 이제 다리가 이래 하던 게 이제 요래 하더라고요. 그래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 집에 가서 여보 발가락이 안 아프다 괜찮다 이랬거든요. 대강명에 나는 재밌어요. 4번, 5번까지도 해요. 그래 하고 나니까 이게 힘이 굉장히 그거 하더라고요. 근력을 참 좋다 하면서 전부 다 이게 하는 게 근력이라 하면서 지방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귀도 이제 잘 들리거든요. 보청기를 안 끼도 된다는 거라요. 검사를 하니까 80이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눈도 백내장 수술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 건강합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왜 내 눈이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대상포실 이거는 이게 와갖고 가피 받으면서 나섰어요. 가피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당뇨만 조금 내려가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당화색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5가 정상이거든요. 그때가 12 정도, 지금 7.2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것도요.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수행을 하시고 약간 좀 환골탈태 비슷한 느낌으로 전에 그 모습과는 너무 반대 이미지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때는. 그때 딱 어머니 보는데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고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 네. 엄마가 우리 엄마가 맞나? 네, 맞아요. 이렇게 어머니께서 코어가 좋아지실 수가 없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이게 와갖고는 수행만 했지.
기쁘지 않아요? 좋고. 나는 났을 줄은 꿈에도 생각, 진짜 꿈에도 생각, 이게 와갖고는 다 건강해졌는데 예. 우리 집부티 총사님한테 감사하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진짜로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건 잊지 않고 예. 이젠 바랄 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이제 베풀어야지. 스승님한테 받은 거 매곱으로 돌려드려야지. 오.